새벽 5시 정희는 부엌 불을 켰습니다.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된장국을 끓이는 그녀의 손끝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집에 살면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휴, 또 이 냄새야. 된장이 싸구려라 비린내가 나. 시어머니 명자가 식탁 앞에 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자는 그릇을 밀어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집안이 아니었어.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다 꼬였지.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수저를 정리하며 언제나처럼 그 말을 견뎌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고 매일 아침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곧이어 남편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그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전 회사 가야 해서요. 준호는 어머니에게만 인사를 하고 정희의 존재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정희는 식탁 한쪽 구석에 앉아 밥 한 숟가락을 뜨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고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회사도 망하고 우리 애도 고생이야. 내가 남편 복도 없고 집안 복도 없는 여자라는 거 이제 다 드러났어.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서 반찬을 사며 아주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한 사람의 손님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집에서 힘든 일 있어요?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란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고 그곳에서 비를 피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정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될 순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끝을 내야 한다는 것을. 새벽 정희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날이 올까? 그 물음에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나가. 내 얼굴 보기도 싫어.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여기 있을 생각이야?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신발끈을 매며 마지막으로 이 집의 문턱을 밟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그 어느 곳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옆을 지나가며 한 번 더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고 낡은 우산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정희는 가방 속을 뒤졌습니다. 그 안엔 옷 몇 벌과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오래된 회계 장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회사의 매출, 지출, 거래처 목록까지 그녀가 몰래 기록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구나.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분노보다는 담담함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매달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지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었습니다. 정희보다 10살 어렸지만 오래전부터 그녀를 믿고 따르던 후배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집 나왔어. 갈 곳이 없어.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어디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정희는 정류장 표지판을 보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 한번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연이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정희에게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가요. 일단 씻고 따뜻한 거 먹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차에 오르며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에 젖은 거리와 희미하게 사라지는 가로등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젠 남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언니, 저랑 반찬 가게 같이 해봐요. 언니 요리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작게라도 시작해봐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는 거야. 그날 밤 두 여자는 작은 원룸에 앉아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메뉴 구성, 장보기 목록, 가게 위치까지. 정희의 손끝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정희와 지연의 가게는 시장 골목 한쪽 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점포였지만 두 사람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정희는 재료 하나하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골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게 아니라 30년 동안 묵묵히 부엌을 지키며 스스로 터득한 솜씨였습니다. 언니, 이모 좀 봐요. 싱싱하죠?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물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첫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서너 명 정도가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손님, 맛 한번 보세요.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정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시식 접시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한번 맛을 보고 나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엄마 손맛이네. 얼마예요? 한 중년 여성이 반찬통 여러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성은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가게 앞엔 줄이 생겼습니다. 정희의 반찬은 시장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담근 깍두기와 된장은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정희표라고 불렸습니다. 언니, 이제 가게 하나 더 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장부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이제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자 작은 반찬 가게는 지역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정희푸드라는 이름으로 전국 시장에 20개가 넘는 매장이 생겼습니다. 정희는 본사 사무실에 앉아 전국 지점의 매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뉴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한성식품, 부도 위기 경영난 심화. 화면 속엔 초라한 모습의 준호가 기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휠체어에 앉은 명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회사요? 응,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언니, 그냥 넘어가요. 이젠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갚을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그곳에서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어. 정희는 노트북을 열고 한성식품의 주가를 검색했습니다. 주가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회계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시댁회사의 구조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변호사 한 명 소개받을 수 있어? 네. 갑자기 왜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하나 인수하려고. 지연은 깜짝 놀라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옛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정희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게 허리를 펴고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표님, 한성식품의 현재 주가는 거의 바닥입니다. 하지만 부채도 상당합니다. 인수하시려면 최소 50억은 필요할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정희푸드의 자산과 은행 대출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단,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매입해 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빚을 갚으려고요. 사무실을 나온 정희는 지연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지연은 운전대를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그 회사 인수하는 게.
진짜 언니한테 좋은 일일까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 같아. 나한테서 빼앗긴 게 너무 많았거든. 그래도 복수는 언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희는 지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복수라기보단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내가 쓸모없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며칠 뒤 정희는 비밀리에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희푸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성식품의 재건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몇몇 투자자들은 그녀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 대표님,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회사, 부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경영진만 교체하면 충분히 회생 가능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그 회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가 문제인지, 어떤 거래처가 핵심인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정희는 조금씩 한성식품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더 많은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시장에선 누군가 조용히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그게 정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오래된 회계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엔 명자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 거래처 미팅 일정, 며느리에게 절대 재무 권한 주지 말 것. 정희는 그 마지막 문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결국엔 제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네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성식품 지분 51%를 확보하셨습니다. 대주주이십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것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취임 동의서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 옆엔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윤정희. 다음 날 정희는 한성식품 본사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보냈습니다. 준호와 명자는 그 공고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익명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만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병상에 누워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회사를 노리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저 조용히 주주총회 날을 기다렸습니다. 회의 전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은 그녀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존재감은 방 안전체를 채웠습니다. 회의장엔 이미 준호와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뒤적이며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대주주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변호사는 뭐 하는 거야? 그때 정희가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고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정희!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를 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예의상의 제스처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명자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정희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주식 매입 증명서와 대표이사 취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서류를 참석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윤정혜 대표님께서 현재 한성식품 지분 51%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부로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십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회계를 맡았고 거래처를 관리했고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말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정희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직원들을 지키고 거래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겠습니다. 정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네가 원하던 거였어! 복수! 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미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명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강한 사람인지.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간단히 설명했고 임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정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희는 복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펴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하지만 그 성취감 속엔 예상치 못한 공허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대표이사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강했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왔구나. 명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물을 따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물 좀 드세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습니다.
몇 모금 마시고 나서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결국 이겼구나.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인 줄 몰랐어. 정희는 고개를 돌려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였어?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그냥 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잔잔했고 하얀 눈이 창문을 따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약하면 짓밟힌다고 믿었지. 명자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후회와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한테 똑같은 상처를 준 거였구나. 미안하다, 정희야. 정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명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명자는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회사 잘 부탁해. 넌 할 수 있어.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야.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꿈꿨던 순간들, 분노로 가득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나도 이제 알겠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줘야 하는 거. 명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희는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체크를 했습니다. 의사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곁에 계셔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실에 남아 명자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계속 내렸고 하얀 세상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새벽녘 명자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정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명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정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삶이 끝났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깊은 고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정희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고인의 사진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대표님이라 불렀습니다. 다들 조심스럽고 경건한 태도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눈빛에는 존경과 애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들 모두를 마주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말없이 서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입에서 조용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지. 속삭이듯 들리는 말은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한 방울은 수많은 고통과 싸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고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린 바람은 오히려 마음속 무거움을 조금은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무거운 침묵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한 듯 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증명해냈다는 묵직한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겨울 하늘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 서서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 담담히 숨을 고르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며 봄 기운이 스며들던 어느 날이었다. 정희는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옛 반찬가게 문을 밀고 들어섰다. 가게 안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반짝이는 양은 냄비, 그리고 오래된 벽걸이, 시계가 따뜻한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은 익숙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이제 좀 쉬셔야죠. 따뜻한 말투에 담긴 걱정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렇죠. 이제 조금은 편해지고 싶네요. 그녀는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오래된 가스레인지 위 냄비를 들어 불을 켰다. 작은 소리와 함께 된장국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따뜻한 냄새가 그녀의 마음에도 스며들었다. 불빛에 반짝이는 국물 위로 손때 묻은 숟가락을 올리고 정희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나다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세상의 무게를 견디느라 애써 숨겨왔던 진심이 조심스레 흘러나왔다.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을 살리는 건 존중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바람은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정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고 이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삶은 다시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미소를 받아 안았다.